10년 후에 내가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 뭐 이러한 이제 쪽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되게 많이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폐배터리가 2024, 5년도쯤부터 막 쏟아져 나오면은 더 가파르게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의 석유라이텍과 미국의 라이프사이클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요즘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해서 이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SK증권에서 신성장 산업분석팀 팀장으로 계시는 윤혁진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그 폐배터리 재활용 혹은 재사용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으로 전기차나 그리고 가장 또 많이 들어가는 게 뭐 저희 전기 자전거 그리고 뭐 킥보드 그다음에 뭐 집에서 쓰는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이 배터리를 쓰다가 보면은 이제 원래의 성능의 한 70% 정도까지 이하까지 떨어지면 그 충전에도 별로 완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용 시간도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의 그 성능이 한 70% 이하가 되면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는 이제 폐기를 해야 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50kWh 배터리 엄청나게 크거든요. 거의 뭐 이 책상만한 배터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전기차의 배터리가 한 70kWh씩 점점 용량이, 왜냐하면은 주행거리에 대해서 야 400km밖에 못 간다, 500km 이상 가야 된다 이러면서 배터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를 한번 쓰고 버리기, 70% 이하 됐다고 해서 성능이 안 나오는데 또 계속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배터리를 갖다가 수거를 해갖고 와서 재사용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자동차 배터리를 뜯어내서 요런 이제 각각의 모듈이라고 됩니다. 요만한 이제 박스를 갖다 테스트해서 이거는 상태가 좋으니까는 ESS, 우리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여기다가 쓰자. 또는 뭐 UPS라 그래서 무정전 시스템,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전기가 끊겼을 때 순간적으로 전기를 갖다 보내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쓰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재사용이겠죠. 이러기에도 조금 많이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때려 부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메탈들을 뽑아내서 재활용하는 거죠. 배터리 안에 니켈, 코발트, 망간, 그리고 알루미늄, 구리, 철, 리튬 이런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를 빼내가지고 이걸 갖다 다시 재활용을 해서 광석으로 파는, 좀 길게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배터리 안에 들어있는 각종 부가가치가 있는 메탈들을 빼내서 얘를 재활용해서 파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재활용 산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꽤 많이 나가는 게 리튬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9만 원이나 해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코발트가 8만 원, 되게 비쌉니다. 그래서 이 두 메탈은 되게 비싸고 니켈도 킬로그램당 2만 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장이 메탈 가격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리튬이나 뭐 이러한 코발트, 니켈 이러한 것들은 전기 자동차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도 가격이 계속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이 개발이 되고 하긴 하지만은 워낙 전기차 시장이 고속 성장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희귀한 메탈들을 빼내서 다시 판매하는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폐배터리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 팔린 지 그렇게 많이 팔린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 차가 어제 산 게 오늘 폐배터리로 나오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사면은 한 7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수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팔린 차는 평균적으로 7에서 10년 후에 폐배터리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팔린 첫 해가 2017년도였어요. 그랬다가 2018년도에 중국에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팔렸고요. 그럼 2017년도에 팔렸었던 전기차는 폐배터리로 2025년도나 6년도 요때 좀 쏟아져 나오겠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 팔렸던 전기차는 또 1년 후인 2016년, 17년도 사이쯤에 쏟아져 나올 테고 폐배터리로.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유럽에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도인 올해 아마 미국에서 전기차가 100만 대 이상 팔릴 것 같아요. 유럽은 그거보다 한 2년 후인
뭐 27년도 내외에 생기겠네. 미국은 또 그보다 또 한 2년 후에 좀 이쪽이 산업이 피겠네. 이렇게 이제 러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리사이클링 회사들이 지금 향후에 이제 2023년도, 24년도까지 계속 이 셀 스크랩 물량만으로도 충분히 고속 성장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자동차 폐배터리가 2024, 5년도쯤부터 막 쏟아져 나오면은 1차 성장이 이렇게 한다면 2차 성장은 더 가파르게 크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5일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 인덱스 리포트 썼을 때 여기다 부제로 10년 후에 당신이 보낸 한마디라고 이렇게 부제를 했어요. 야,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 뭐, 이러한 이제, 우리 또 인터스텔라 짤 많이 네네.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년 후에는 이쪽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되게 많이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긴 관점 하에서 이런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많이 저는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적으로도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엄청 많이 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도부터 그 자동차 배터리 밸류체인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CO2 풋프린트를 갖다가 공개를 하도록 여기서 탄소가 얼마나 배출하냐, 양극재 만들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하냐 이러한 이제 그것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를 시키고 있고요. 2030년도부터는 이제 재활용 금속을 최소한 이 정도 이상 써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30년도부터 유럽에 팔리는 배터리를 만들 때는 리튬, 코발트는 12%를 재활용된 메탈로 써라. 그리고 리튬은 4%를 재활용된 놈으로 써라. 그리고 니켈도 4% 이상을 재활용된 이러한 메탈로 써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3년도부터는 코발트는 20%, 그 다음에 리튬은 10%, 니켈은 12%의 함량을 재활용된 이런 것으로 써라라고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결과적으로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을 그 장기적으로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폐배터리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한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 그 폭스바겐에서 배터리 리사이클링 공정을 유튜브로 소개한 그 자료가 있어요. 그러한 자료 여러분들도 아마 참고해 보시면 이해가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에서 폐배터리를 띄어 갖고 오죠. 기본적으로 셀, 모듈, 팩 이렇게 세 가지 박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셀까지 분해를 해서 이제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모듈을 갖다가 통째로 이렇게 갖고 와서 슈레더라고 하는 분쇄기에다가 이걸 갈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걸 갖다 다 일일이 막 뜯어내고 다 분해할 것 같은데 그러자 하면 너무 또 인건비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앞단에서 그냥 이걸 분쇄해가지고 이렇게 갈아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까만 뭐 파티클들이 생기겠죠. 가루들이 생기는데 그 쇳가루들이 근데 이 안에서 최대한 물리적으로 분해를 해야 되는데 곱게 갈아진 이런 파티클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위에서 자석을 하게 되면 철이 쫙 빠지겠죠. 탈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물에다 담그면 플라스틱은 둥둥 떠가지고 또 플라스틱 제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방법으로 최대한 걸러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가루들이 마지막에 이걸 블랙 파우더 또는 블랙 매스라고 하는데 블랙 파우더 요 공정을 갖다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의 전 공정이다 라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비싼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리튬, 코발트, 니켈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걸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뽑아내는 공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식 재련 공정, 습식 재련 공정 두 가지가 있는데 건식 공정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용광로에다가 이 블랙 파우더를 갖다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죠? 용융점이 메탈마다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아주 쉽게 말씀을 그 용융점 다른 것을 이용을 해서 각종 메탈들을 뽑아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석유 같습니다. 정제하는 정확합니다. 네, 석유 정제장도 이 탑에서 온도별로 이제 납사 뭐 이렇게 쭈쭈쭈 뽑아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단점은 이게 이제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니까 일단 전기가 많이 들겠죠. 그 다음에 열로 엄청나게 그러니까 탄소가 많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친환경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습식 재련 방식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황산이나 뭐 이러한 이제 산이나 뭐 유기용매 이런 데다가 메탈들 놓으면은 메탈들이 일정 부분 녹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코발트나 니켈 특정 메탈에 잘 반응하는 이러한 이제 용매에다가 이 블랙 파우더를 담가서 특정 용매 이렇게 녹으면 얘를 갖다 추출해서 여기서 이걸 갖다 또 다시 또 이제 퓨리피케이션 정제 작업을 해가지고 요러한 메탈들 추출해내는 방법.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되게 업체들마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면 이 업체가 이 과정을 전체 다 하는 거야? 아니면은 리사이클링 공정마다 담당하는 전문 업체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세분화돼 있지는 않고요. 근데 리사이클링 하려고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성일하이텍처럼 지금 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의 라이사이클처럼 이제부터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전처리 공장,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매스를 만드는 전처리 공장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 재련 공장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딱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이 공정이 되게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것도 다 좋긴 한데 그러면은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고 하면 기존의 광물을 가지고서 새 배터리를 만드는 것과 리사이클링된 광물을 가지고서 다시 배터리를 만드는 것과 뭐가 더 수지가 많이 남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메탈 가격이 되게 비싼 수준이에요. 예전 2020년도에 비해서는 되게 일단 리튬 가격은 10배가 올라 있는 상태고요.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니켈 가격도 뭐 올해 3월 달에 니켈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지금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2020년도 가격에 비해서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런 리사이클링 업체들이 수지가 꽤 괜찮은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메탈 가격이 되게 중요해요. 메탈 가격이 여기서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더 많이 빠져버리면은 추출해서 만들었는데 별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반면에 저희가 똑같이 말씀하셨죠. 아니 이거 그냥 재활용된 메탈을 쓰지 않고 그냥 기존의 광산에서 사다 쓰는 게 더 싸고 좋을 수도 있지 않냐. 근데 또 거꾸로 아니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보다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더 싸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풍력이랑 태양광 투자를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의 이러한 이제 규제, 중국도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탕화에서 리사이클링 시장이 커져 나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ESG 측면에서 만약에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고 퍼포먼스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탄소 배출이 더 적게 되는 이게 각 기업들마다 탄소 배출에 대해서 되게 지금 이제 크리티컬하게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탕화에서 이제 리사이클링 시장이 커져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하면 뭐 글로벌 대기업들도 뭐이 시장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글로벌 대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나요, 여기에? 그렇죠. 네, 이게 완성차 업체들도 똑같이 이 탄소 배출량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탄소에 대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LG 화학이 미국의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에 이 뭐 황산 니켈이나 이런 재활용된 이런 메탈들을 구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GM이랑 같이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가 직접 한다기보다는 배터리나 이제 리사이클 업체랑 같이 제휴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우리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이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 2016년도에 생긴 회사예요. 얼마 안 됐어요. 신생이네요. 네, 예. 근데 이 회사가 지금 13억 달러예요. 생긴 지 6년 만에 막 1.6조의 규모가 됐는데 공장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네. 단계인데 아이씨 이런 거품이 다 있냐 이렇게도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전기차가 이렇게 운행되다가 폐차가 되죠. 이 폐배터리가 나중에 어디서 많이 발생될까요? 미국의 성일하이텍과 미국의 라이사이클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높을까요? 전기차가 많이 팔렸 그렇죠. 그렇죠. 않을까. 한국은 네. 시장이 작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라이프사이클에는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요 자동차의 배터리,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장이 미국인데, 아유, 배터리 수거해갖고 한국에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의 폐배터리는
국가 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우리가 이제 폐지도 이게 남의 거 갖고 오기도 그다음 얼마 전에 또 뭐 어디 다른 나라 한국에 쓰레기를 갖다가 하다가 못 보내가지고 막 쌓여 있고 막 그런 적도 중국에서 있잖아요. 폐기물 수입을 금지해. 예, 예.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자동차 폐배터리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이제 폐물질들이 많은데 이게 유독성 물질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400kg짜리 폐배터리 하나 이걸 10,000개를 갖다 만약에 컨테이너 박스에서 갖고 온다 그러면은 얼마죠? 10,000개 400kg니까 네, 한 거의 4,000톤 정도 되죠. 이걸 갖다가 배로 실어 갖고 와서 여기서 생산한다. 네, 운송비가 더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로컬 비즈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라이프사이클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이제 한국 예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뭐 한국 리사이클링 업체랑 제휴를 하지 않고 신생 기업인 이제 라이프사이클이랑 MOU를 맺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접근성이죠. 그래서 라이프사이클이나 또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라는 요 회사들과 이제 대부분의 이제 완성차나 이러한 이제 업체들이 지금 협력을 해서 미국에서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으로 업체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데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제 성일 하이텍이 이제 국내에서는 폐배터리 전문 기업으로 이제 최근에 상장을 했고 뭐 또 배터리 기업 중에서 또 에코프로가 이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고 또 해외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라이사이클 뭐 이런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연구원이 보시기에 좀 주목받을 만한 업체들 어디인지. 성일 하이텍 최근에 상장을 해서 뭐 시가총액 한 1조 내외에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처리와 습식재료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공장 캐파가 작년 말에 6만 1,000톤 규모로 전처리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올해는 한 10만 6천 톤 그리고 내년에는 13만 톤. 두 배 정도 전처리 공장이 2배 정도 커지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습식 재련 공장이 작년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4,320톤 연에 이 정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군산에 10,000톤짜리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일 하이텍 아까 말씀드렸지 해외 미국과 유럽에서 폐배터리가 발생하니까 거기 기업들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성일 하이텍도 미국과 유럽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월에 이제 군산 공장이 잘 가동되면 이때 시장에서 뭐 자금 조달을 하든지 내부 조달을 해서 이제 미국과 유럽에 10,000톤짜리 습식 재련 공장을 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하면서 커질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사이클 같은 회사는 지금 이제 전처리 공장이 작년도 기준으로 10,000톤이에요. 아까 이제 성일 하이텍 6만 톤인데 뭐 되게 작죠. 그 다음에 올해는 3만 톤, 내년에는 6만 5천 톤 이렇게 하겠다 그랬고요. 습식 재련 공장은 3만 5천 톤짜리 공장을 2023년도에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습식 재련 공장이 없어요. 성일 하이텍이 100배 더 크네. 이렇게 또 보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이점이 있죠. 그게 이제 라이프사이클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양극재 회사들이 주식시장에 되게 핫하잖아요. 시가총액도 10조가 넘는 기업들도 2개나 있고. 근데 지금 팔리는 양극재가 전기차에 들어가서 7에서 10년 후에 폐배터리로 나오죠. 그러면은 이때 시점에는 이러한 이제 양극재 업체들만큼의 가치가 리사이클링 업체들도 받지 않을까. 그렇게 긴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또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에코프로라는 회사의 자회사인 에코프로 CNG가 또 그 리사이클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처리 공장이 한 2만 톤 정도 이런 캐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습식 재련 공장은 뭐 회사가 IR에서 예전에 얘기했었을 때 12,000톤 캐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일 혜택보다 거의 3배가 더 크네? 이렇게도 또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습식 재련 공장의 캐파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계속 정년을 하면은 더 많은 메탈이 나와요. 근데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시간이 많이 드니까 많이 못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매출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12,000톤 캐파라고 해서 이게 얘는 4배가 더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분기 실적을 보면은
성일 하이텍은 한 400억 후반대 매출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자회사 에코프로 CNG는 290, 300억 조금 안 되게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딱 여기서 느낌이 뭐 요 정도 규모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 나오는 실적도 한번 보시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서로 이렇게 매출액 차이가 나는구나. 그럼 얘네들의 이러한 이제 회사 규모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이러한 매출액 너무 초기 단계 때문에 큰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장기적인 산업의 성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익은 또 이게 메탈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메탈 가격이 더 많이 급등을 해요. 그럼 갑자기 이익률이 막 20, 30%, 40% 좋아지겠죠. 네. 또 거꾸로 메탈 가격이 막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익률이 훅훅 떨어지고 막 적자도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보다는 이런 큰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러한 기업들은 산업의 큰 그림 이런 거 봤었을 때는 이러한 기업들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엄마 아빠 다 좋아해요 저는. 2차 전지 셀 업체들의 실적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이 3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랐으면 올해는 좀 쉬지 않을까요? 그때 작년에도 이런 양극재 업체 3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갖다 한국이 먹는다라는 이런 큰 가정, 그다음에 금리, 이 두 가지가 투자하실 때 가장 고려해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